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시끄럽죠. 정말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패닉에 빠질 정도로 여러 면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요.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다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현재 좀 심각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금리를 급작스럽게 0.5% 갑자기 지금 낮추는 얘기를 발표했죠. 문제는 0.5%만 낮춘 게 아니라 더 심각한 거는 앞으로 2차례에 걸쳐서 더 낮추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도미노 현상처럼 다 덩달아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 캐나다, 홍콩, 심지어 중국까지도 이 부분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정반대로 간 거죠. 모든 나라들이 지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이 시기에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듯이 오히려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과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더 큰 이유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거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나서 지금 총선 직전에 부동산이 또 상승하게 되면 또 본인들의 어떤 미션, 정부가 계속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또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비난의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더더욱 억제책으로 그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지 않았나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중에도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기준금리까지 더 인하시키면 부동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지 않았나.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일주일 만에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 경기 상황의 침체나 우려를 생각한다면 기준금리를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해서라도 IMF 이후에 딱 한 번 소집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긴급히 소집해서라도 4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자금이 또 더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런 기준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경기의 심각성을 알고 최근에 긴급하게 또 긴급 추경을 편성해서 11조 원이 넘는 돈을 지금 시장에 풀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도 11조 원을 풀었습니다. 똑같은 과거의 경험치에 의하면 같은 금액이 지금 시중에 좀 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메르스 사태 때 향후에 바로 6개월 뒤에 회복이 돼서 실물 경기가 회복되면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긴급 지원을 했고 내수 침체 대응하기 위해서 소비 활성화 목적으로 긴급히 돈이 투입됐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 지원 자금들이 풀어나갔고요.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그 돈들이 지금 시중에 11조 원 금액이 풀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죠? 토지보상금이라는 게 역대 지금 10조 원대로 풀리고 9조 원, 13조 원 풀리다가 이제는 최근 들어서 13조 원, 22조 원, 그리고 올해 37에 38조 원. 게다가 이런 토지보상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60조 원이 넘는데 SOC 사업과 관련된 예를 들면 인천 농물 사태 때문에 그 노후된 지하관이라든지 이런 상하수도 변경을 위해서 교체를 위해서 무려 3년간 32조 원. 이거 이외에도 이번 추경 11조 이외에도 또 뭐가 있죠? SOC 사업 올해 안에 67조 원이 넘는 돈을 상반기 내에 긴급히 더 투여하겠다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달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는 겁니다. 100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도 유동성 자금이 1,400조 원이니 얼마니 어마어마하게 유동성 자금이 많이 떠돌아다니면서 갈 곳 없는 돈들이 지금 투자처를 헤매고 있는데 그런 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들, 유동성 자금들 이것 때문에 가끔씩 뉴스에서 혹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전문가라든가 경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들
특히나 토지 보상금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불의 고리가 될 것이다. 예, 지진이 나고 화산 활동이 생기는 이 지구에 이 불의 고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처럼 나중에 이거는 핵폭탄이 될 것 같다. 예,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 때문에 그러는 거죠. 거기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부양하고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예, 유동성 자금을 더 빠른 시간 내에 계속 투입하겠다는 거죠. 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극약 처방을 알면서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 토지 보상금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본 거 보면 80% 이상이 수도권에 예,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전에 또 과거 데이터나 통계를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판교, 동탄 2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지급되고 나서 오히려 주변의 땅값과 집값과 부동산 값이 폭등한 예,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3기 신도시 관련돼서 또 토지 보상금들이 나가고 그 이외에 SOC 사업들에 대한 관련된 모든 돈들이 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일부 카페나 일부 어떤 커뮤니티 모임에서 예, 올 하반기에는 부동산감이 폭등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냥 다른 어떤 근거 없는 얘기들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넘쳐나는 유동성 그리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이 시중에 있는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말 그대로 안전자산, 실물 자산에 투자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싶거든요. 이 돈을 다 은행에 넣을까요? 펀드나 신탁, 증권상품에 넣을까요? 요 근래 엄청난 뉴스들 때문에라도 더더욱 그 1%, 2%, 3%, 4%도 안 되는, 1%도 안 되는 그런 곳에 여러분이 돈이 가겠습니까? 1억이 있다고 한다면, 5천만 원이 있다고 한다면, 혹은 수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이 결국 다시 부동산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나 매물 쏠림 현상이라든가 잠김 현상들이나 공급이 부족하죠. 재건축 이렇게 묶어놓고 예, 재개발도 지금 띄엄띄엄 가고 있고 공급량의 서울 도심 내는 더더욱 없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풍선 효과처럼 곳곳에 지방에 예, 동탄이나 수원이나 뭐 평택이나 화성이나 계속해서 지금 곳곳에 투자자들이 투자처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는 두더지 게임처럼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갈 곳 없는 이 금액들, 이 유동성 자금들은 결국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서 또다시 부동산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바로 투자 적기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지금은 위기 상황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총선 전에 제가 작년 12월부터 12.16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라도 계속 지금이 타이밍이다. 예, 대책이 나오면 좀 더 시장은 잠시 얼어붙을 거고 예, 강남 한 곳이 얼어붙었다고 다른 곳이 다 같이 얼어붙겠느냐. 예, 그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투자 적기는 타이밍은 지금인 것이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십시오. 예, 투자처를 여러분이 고를 때는 어느 곳이 가장 성공 투자처인지 예, 여러분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풍선 효과가 나오고 또 향후에 계속 변화의 폭이 많은 곳 여러분 정말 변화가 많은 곳, 기대 가치가 높고 또 미래 개발 호재들이 바로 눈앞에 있어서 예, 언젠가 먼 미래의 개발 호재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개발 호재일 때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전체 합은 예, 부분의 합보다 크거나 초월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 2만 개와 완성된 자동차가 서로 다르듯 예, 전체는 언제나 부분의 합보다 크거나 초월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전체를 보시고 부분을 같게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알 수 없듯이 가까이 있는 나무를 보기도 하겠지만 숲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이 떨어졌다고 전체가 다 떨어진 거 아니죠. 예, 뭔가 움직임이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고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움직임과 흐름과 추세를 판단하고 예, 미래를 예측한다면 예, 과거의 사스 때라든가 메르스 때 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추경이 투입되고 긴급자금이 투입되고 SOC 사업들이 자금들이 더 많이 투입됐을 때 결국 상반기는 그랬어도 하반기는 언제나 상승세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이 위기라고 한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삼아 이 기회를 성공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 항상 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